그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님 오늘 처음 오셨고요. 먼저 그냥 나이 순으로 할까요? 그러면 하경석 박사님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대 영문과 출신이시고 석사 박사를 고대에서 하셨는데 지도 교수가 우리 여기도 그 이신화 박사님이고 김성환 교수님도 많은 지도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음에 김태경 박사님 국회 미래연구원에 계시고요. 김 박사님도 영문과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시고 석사 박사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하셨고 오늘 다행히도 김 박사에 비해서는 다행히도 지도 교수이신 장달준 교수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계셨으면 굉장히 좀 선생님하고 같이 앉기 불편했었을지 모르는데 다음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진 박사님입니다. 임 박사님은 고대 중문과 출신이시고 오늘 어떻게 새로 오신 젊은 박사님 세 분이 다 그 학부에서 어학 전공이십니다. 영국 셰필드에서 석사를 하셨고 박사는 서울대에서 역시 오늘 또 마침 못 오셨는데 박명규 박사님이 지도 교수십니다. 그래서 세 분 오늘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고요. 혹시 홍 차관님 혹시 뭐 말씀하시려고 이거 명패 놓으신 건가요? 명패를 세우셨는지도 제가 못 봤는데 정말 죄송한데 일단은 오늘 참석한 젊은 박사 얘기를 한번 먼저 짧게 듣고 그런 다음에 한번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포럼에서 가장 지금 막내가 40을 간 넘긴 우리 임수진 박사가 제일 연하입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들으신 소감 겸 뭐 오늘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지금 박사 받은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제가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경성 교수님과 또 조동호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은 걸 사실 공감하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사실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MZ 세대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 있는 이제 학자로서 이제 계속 젊은 세대의 이제 통일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의 역할은 좀 젊은 세대의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있으면서 이제 대국민 통일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담론이 제 이제 연구 주제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청년의 통일 인식이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의 경험과 엮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사실 성장하던 이제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평화의 시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의 시대에서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때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교류를 되게 많이 했고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실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보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어떤 반공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북에 대한 뭐 이념 편향적인 사실 생각은 거의 없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거는 다른 포럼에서도 사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의 경험과 통일 세대 이제 청년 세대의 통일이 왜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세대를 지냈다가 이제 북한의 어떤 박응자 여사 이제 피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북핵 문제가 나타나고 또 개성공단 폐쇄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제 1차적으로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던 10년이 다시 지나서 이제 2018년 19년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있으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저도 통일 연구를 그때는 들어갔었기 때문에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봤던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2019년도에 그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가 되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전면적인 그 입장 변화, 이제 특히 대남 이제 대남 대적관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전 세대를 그냥 소위 말하면 그 이제 이념 교육을 받고 반공 교육을 받아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던 세대였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 세대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고 그냥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가 북한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축적하게 됐던 좀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일 인식이, 그리고 대북에 대한 인식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변화했나라고 보면 이제 2019년도 이후를 보기가 저희가 이제 기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추세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보면은, 사실 북한의 일방적인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이제 합의를 일방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파기하는 약간 존재로서 북한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 이제 저희의 어떤 통일의 파트너, 이제 같은 대상이 협력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대한 어떤 북한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의 두 축을 꼽자면, 이제 2019년도에 그런 특히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제 폭파되는 거를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그게 사실 그 대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되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큰 꿈을 안고 이렇게 뭐 통일부를 들어갔던 친구라든지 아니면 통일을 뭐 이제 연구를 하던 친구라든지, 그때 굉장히 많이 또 다른 과로 전향을 한다거나 사실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사실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의 어떤 그런 제도화 차원 안에서 협력이 불가능한 불안정한 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지금 그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이제 2023년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엘리트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대중 인식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데, 사실 굉장히 큰 변곡점은 2019년도였고 그때 이후에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사실 추이가 크게 변하게 됐던 거는 지금 어떤 제도화된 측면의 얘기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남한한테 하는 어떤 굉장히 큰 불안정성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다가가려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사실 이 저희 주민들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굉장히 이 통일 인식을 어떻게 이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 북한에 지금 닿는 순간을 엄청 조심스럽게 사실 닿지 않으면 이번 분기에 사실 이 북한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주민들의 통일 어떤 회의감이나 아니면 부정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청년 세대 안에서 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협력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보다, 이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얘기를 양당 차원 안에서도 이념 모든 뭐 보수 진보 차원 안에서도 얘기를 굉장히 하기 힘든 이유가, 저희 이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얘기가 못 되는데, 이런 약간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그런 뭐 모먼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든지 부정인식으로 크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 그냥 더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일에 대한 그 청년에 대한 부정인식이 굉장히 심했고 그게 어쩌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사실 청년들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북한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렇게 큰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제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별로 사실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약간 아직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연구 중에서 이제 저는 통일평화연구원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연구자 중에서 얘기했던 게, 그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긍정,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 인식에 대해서 가장 그 안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실 어떤 것도 아닌 북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많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 인식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유의미한 사실 그 이제 그 코릴레이션이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통일 인식을 어떻게 가장 많이 이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통일의 필요성 아니면은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 그것보다 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금 제가 뭐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뭐 수업을 하더라도 되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북의 주민들의 특히 청년들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게 되게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K컬처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이제 청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에 비해서 이런 지식의 비대칭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대국민적인 차원 안에서 이렇게 이념적이지 않은 차원 안에서 북을 좀 더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팬을 드신 분들 중에 제가 순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오늘의 룰로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지금 하신 5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김성환 교수님이 맨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홍양호 차관님, 그다음에 이하원 에디터님, 그리고 이혜정 교수님, 그다음에 유월 교수님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짧게 하고 혹시 박주호 교수님 좀 일찍 가셔야 되니까 조금 짧게 먼저 뭘 좀 할래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잘 이석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발제도 듣고 여러 가지 이 통일 문제 생각했을 때 꼭 한번 던지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통일을 이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꾸 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남북 관계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경영학 분야에서 콜린스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대한 기업들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느냐라는 94년, 96년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느 기업도 이익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집단이 실제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불신을 넣고 또 헌신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면 항상 이익을 앞에 내세우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헌신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공동체적 가치를 막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지폐를 보여줍니다. 혹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고 혹은 돈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도움 행동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고 훨씬 더 개인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남한테 의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의존 받기도 싫어하고 공동체적 도덕적 가치도 훨씬 더 떨어지고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라고 이야기죠. 이 연구는 거의 확립되어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생각하게 되면 협력보다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돈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협력 혹은 공동체 내 협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개인적이주의고 철저하게 계산주의적인 생각, 오히려 협력을 단절하고 나만 잘 사는 생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과 저는 번영이라는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개념이 어느 사회에 사라지고 오로지 모든 소위 말하는 그 가시적이지 않은 가치들을 자꾸 돈으로 자꾸 바꾸려는 노력들, 뭐 안보 비용이 얼마다, 분담 비용이 그래서 돈이 얼마다, 금액이 얼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돈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또 이기적이 되면서 협력이라든지 통일 담론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돈 얘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공동체라 그러면 누가 저 사람들은 이익 공동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익 담론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굉장히 배치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경제학자로서 듣기 불편한 발언을 하셨지만 취지는 접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득 그냥 베네핏 혜택 그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려니까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경제적 이득 플러스 비경제적 이득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단 비용 혹은 통일 비용 그 비용을 너무 돈으로 환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맞는 지적인데 그거를 얘기하자 보니까 지금 그런 컨셉을 갖다 썼어요. 비용 그러면 그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거. 예, 돈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안보를 얻기 위해서 또 딴 걸 많이 포기한다. 그 포기하는 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네, 이번에는 경제학자의 비경제학자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좀 빨리 가셔야 될 분 계세요? 강 교수님 혹시 강 교수님까지만 하고 짧게 이야기 예, 말씀하시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다음에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문을 열고 이러저러한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좀 많이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나 지식인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 확산이나 이런 논의라고 한다면 좀 뻔할 수 있지만 각자 해석이 되었던 걸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왜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을까? 그럼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뭐 각각 전문가마다 설명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공론장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하기 싫어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개별적인 수준에서 운영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논의가 된 적은 저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단순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공론적인 논의가 좀 통해서 이런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혹시 통일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이 공감대를 확산하거나 혹은 뭐 논의를 확산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 이 포럼에는 그런 형태의 논의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어쨌든 뻔해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일과 관련된 보다 좀 중요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주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뭘 불안해? 왜 통일에 대해서 뭘 불안해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는 걸 왜 싫어할까? 뭐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면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주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논의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제나 공감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짧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환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을 했는데 더 빨리 일어나실 분들이 이제 앞에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이사님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님 이렇게 기조 발제하신 것 중에서 뭐 다른 것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대중보다 지식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100% 공감을 하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2018년도에 그 책임을 지고 있던 그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또 보수 진보 이렇게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 150명을 선별을 해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물론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었지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1번은 북한의 반대, 2번은 중국의 반대, 3번은 미국의 반대, 4번은 러시아의 반대. 그 다음에 일본의 반대를 질문에다 넣을까 하다가 5번에 한국의 준비 결여를 넣었어요. 그리고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 그랬더니 재밌게도 뭐 가장 많은 선택이 나온 것은 북한의 반대였지만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택한 전문가들은 바로 한국의 준비 결여였다 이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중적 차원에서의 통일 인식은 뭐 동서독 분단기에도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당국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든지 현재 여당이라든지 앞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야당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통일 운동을 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시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당국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미 정부에 있다가 또 나오신 분들 앞으로 또 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 또 차세대로서 정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하는 게 저는 훨씬 통일 운동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1년도에 MBA라고 그러죠. Military Base Agreement가 미국과 필리핀 간에 만료가 돼서 그 연장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필리핀 상원에서 12대 13 한 표 차이로 연장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결시킨 날 갤럽을 비롯해서 많은 필리핀 국내외 여론조사들이 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한 결과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백만을 미군이 떠날 그 바로 그 순간에도 오히려 NBA를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어떤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지 대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집단들의 머릿속에 통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통일 의식이 결여될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키 리졸브라든지 을지 프리덤 쉴드라든지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그거 열심히 참가를 독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 결여되는 이런 어떤 양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훈련들도 별 의미 없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훈련조차 특히 이 작게 5029 관련된 그런 훈련들은 이제 빠질 공산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초당적 전문가 토론회를
신진이나 전직만 하지 마시고 당국자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로 외연을 높여가는 것이 대중들 사이를 파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처관님. 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통일에 대한 초당적 전문가 포럼 참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박주하 박사님 말씀한 조금 부연 잠깐 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에 이제 통일 비용 돈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많이 다녀서 강의를 해보면 통일에 관심 없다 이 학생들이 통일 문제가 자기들의 개인적 일자리에 관계된다, 일자리 창출한다면 다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통일 편익에 관한 것은 통일 무관심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말씀 공동체 가치, 정신적 문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기조발제 그 내용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몇 가지 좀 부연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북한의 변화나 통일 준비 이야기하면 자꾸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이념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을 뭐 전복시키려고 한다, 무슨 뭐 북한을 붕괴시키려 이렇게 입장을 내서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뭐 통일 관료로서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다 했지만 두 정부가 항상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변화가 밀접하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변화돼야 교류 협력의 접점도 넓혀지고 또 민족 공동체도 가능해지고 평화도 되고 또 북한 사회 변화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없으면 뭐 핵 문제 해결한다, 뭐 통일 문제 되겠다, 평화 온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북한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 북한의 변화는 일어나야 되고 또 정부가 앞장서서 통일 준비한다고 내세워지는 하면 전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고 이 학자들이 이 통일 준비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부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이 전문가 그룹에서 계속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올바른 변화라든지 통일 준비는 우리 초당적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는 반드시 아젠다로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회에서나 정치권이 이제 관심이 없고 정파에 헐리니까 국회라도 이런 상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초당적 통일 협력이 저는 우리 정치 시설에서는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이봉기 박사가 독일의 기민당 정부, 삼인당 정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은 연정 체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는 만들었기 때문에 연정 체제라는 것은 인사도 연정이지만 정책도 연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민당 총재인 겐셔 외무부 장관이 17년 동안 했어요. 그건 연정 체제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통일할 때 겐셔 외무부 장관이 결정적으로 통일의 촉진자가 되었다고 러시아라든지 미국 뭐 다 이렇게 설득시키는데 그러니까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목표로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정치권 이런 상황에서는 초당적 통일 논의의 일관성 이거는 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통일 특위라든지 남북 특위. 과거에 이제 제가 관료로서 있을 때 보면 한때 통일 특위도 있었고 남북 관계 특위가 있었거든요. 열을 때는 거창하게 첫 번째 오프닝 할 때는 크게 하죠. 근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려요. 1년에 두 번, 많으면 두 번. 그게 무슨 통일 논의의 초당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임이나 남북의 특위하면 대부분 점심 식사는 통일부서 되거든.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다투어도 점심 먹을 때는 한편이야 막 웃고 막 이러거든. 그게 정말로 초당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당적 통일단은 우리 헌법이나 독일 연정으로 갈 수가 없고 또 한국의 정치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외연에서 압박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통일과 나눔하는 이런 전문가 포럼을 계속 해서 페이퍼로 만들거나 언론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그걸 보거든. 보좌관들을 보고 이런 거 합시다. 보니 이게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말이야 정파적으로 싸움질하는데 말이죠. 통일 문제 하나도 손 놓고 있더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이기 위해서라도 통일특위나 남북관계특위를 저는 만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플러스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전직 통일부 고위관리도 있었는데 저보고 오라 해서 발기인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발기인 한 2번 정도 참석하고는 그 뒤로부터는 제 참석할 권한이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실무 책임자, 진보 쪽과 보수 쪽의 실무 책임자들이 1년 이상을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됐던 이유는 보수 진영의 실무 책임자가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의 책임자하고 둘이 친구지간이라. 그런데 한쪽이 이제 보수로 오니까 이 사람도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되겠느냐. 통일 문제는 정말로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 해서 자기 어른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 어른들이 맞다, 이 말 맞다. 합치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다니가지고 이슈를 뭐 수많은 이슈를 줘서 의견을 듣고 해외도 다녔더라고. 해외도 다니고 다 해서 마지막에 오래서 갔더니 이미 결론 난 걸 딱 보고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를 보고했죠. 통일부에도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때 통일부가 그걸 페이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뿌렸으면 국민들한테 각성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당적 이런 어떤 논의를 정치권에다가 바로 될 것이 아니라 이런 통일과 나눈 것들 이런 모임들 또 시민사회 모임들 또 은하도 모임 이런 걸 외연해서 많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정치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 정치상에서는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권의 흐름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 중에 젊은 분들이 왔지만 혹시 뭐 일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이거 담해 보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양분화된 사회의 논거 때문에 많이 이분화되어 있어요. 학자들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가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적인 학자들이었고 한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같아. 학자들이 여기는 그래도 중도도 계시고 좀 뭐 말씀 드리면 진보 쪽이 하면 보수도 이 얘기 들어주고 여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도 교수 A면 A적으로 해야 논문 통과시켜주지 B로 쓰면 논문 통과시켜 안 준다 하더라고. 그게 더 양분해야 되니.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과 나누면서 이 그룹 외에 혹시 뭐 힘이 되신다면 젊은 학자들만 불러서 한번 이것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또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민간단체 일 활동을 내보니까 아무리 통일 무관심인다 하더라도 나라라는 것이 뭐 백성들이 100명 다 지지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 리더층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통일 문제에서 그래도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실향민들 1세, 2세, 3세 그리고 탈북민들 이 사람들 통일 문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요. 탈북민 방금 자기 고향에 있으니까 통일돼야 고향에 뭐 친척을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향민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통일부 있을 때 보니까 통일부 직원 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실향민 2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향민 2세, 3세는 아니면 탈북민들이 여기에 좀 와서 한 세시를 줘서 그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게 들어보자. 물론 뭐 편향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탈북민들이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7명입니다. 탈북민 한국에. 어마어마하죠. 저는 한 3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67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들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우리 이 멤버들이 한번 불러서 다양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분들이 통일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는 곳은 그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하원 기자님. 네. 통일과 나눔 설립되고 나서 그 과정에 조금 참여도 했고 그리고 또 이영선 이사님 오시면서 어쨌든 통일과 나눔이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면서 또 선생님들 교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더 확대시켜 나가는 데 대해 저도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지켜보면서 사실 좀 뿌듯함도 느끼고 했던
한 2년 이렇게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분기가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 두 국가론이라는 게 2023년 12월 김정은이 얘기하고 그럴 때만 해도 저 친구 저거 또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다는 걸 요즘 느끼는 게 이 자리에 나와서도 정세현 전 장관도 얘기를 하셨고 또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크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두 국가론으로의 그 추가 조금씩 넘어가는 하나의 약간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서 두 국가론을 차가운 평화라는 이름 하에 본인이 그걸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게 헌법적으로나 이거하고는 다른 거고 김정인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만 460페이지의 책을 이제 읽고 또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느끼면서 이게 이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송민순 장관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인데 송민순 장관까지 결국은 두 국가론을 수용을 해서 저걸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 그게 두 국가론이 급속하게 또 보수 쪽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또 그게 결국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내년에 가장 이 모임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해야 된다고 하면 두 국가론이 갖는 그 위험성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헌법이라든가 또 주변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좀 해나가는데 주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홍양호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덧붙여서 하나만 한다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계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개의 비밀리에 저희 회사에 또 사설을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굉장히 좋았던 게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항상 가장 최근에 탈북한 북한의 신세대라든가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북한에 관련된 거를 직접 물어보고 이게 또 어떻게 북한에서 한국에서 이런 걸그룹 문화라든가 한국의 TV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들 내부에서는 무시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탈북자들 물론 여기 이제 현인의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가장 최근에 북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뭐 여기 황태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섭외해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데려와서 뭐 두 국가론 얘기도 물어보고 또 이 통일 논의가 결국은 이 북한 동독의 통일, 독일의 통일이라는 게 독일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자기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니까 소독하고 같이 편입을 해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통일이라는 걸 한국에선 잘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결국은 북한에서의 뭐가 변화의 씨앗이 있어야만 통일도 가까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내년에 좀 불러와서 같이 회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짧게 붙이자면 이제 이 모임의 취지 자체가 소위 진영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좀 우리가 초당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두 국가론의 위험성 이렇게 거는 거는 그야말로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두 국가론의 바람직성인 것 생각하시는 분, 불가피성 뭐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한다면 아까 강원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국가론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좀 확인하고 좀 좁혀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교수님 조금
컴팩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이사장님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에 이제 뭐 약간 분석적으로 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뭐 해야 될까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뭐 요게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현실성, 이게 사회공학의 성격을 계속 갖게 되면서 국내적인 오디언스하고 그 해외의 세력, 다양한 세력, 이게 분단 문제가 외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분단 자체가.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사회공학을 섞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셜 엔지니어링의 엄청난 건데, 예. 그러면 이 소셜 엔지니어링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현실성이 어디서 떨어지냐 보면, 그러니까 제 결론은 통일이라는 과제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잘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 문제하고 얽혀 있고, 예. 그 통일 비용이라기보다 통합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당장에 여기 조선족들이나 그다음에 탈북하신 분들 통합도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국제적인 요소가 또 얽혀 있죠. 핵 문제가 얽혀 있고 그렇게 얽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군사적인 논리도 있어요. 뭐 두 번째, 이게 초당파적인 논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는 문제에서 남남 갈등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두 개가 당장 윤석열이 외환 유도죄라는 게 지금 걸려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들어온 그걸 원점 타격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인 통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당장 재판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럼 전쟁이라는 문제, 평화라는 문제하고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애국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자. 문제가 굉장히 과제가 복합적이고 그냥 아주 그 순수하게 이론적인 과제로만 보면 어느 사회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기획하는 과제가 어떤 요소들하고 결합해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냥 한마디로 어슈런스를 줘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는 간단한, 벌써 시간을 많이 써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파적인 논의의 장은 될 수 있는데 초당파적인 합의는 강제할 수 없다. 예, 초당파적인 의제는 가능하죠. 그리고 합의의 수준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국가를 인정하면 통일이 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지분을 잃는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저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과 제도적인 준비는 있어야 되고 통일부는 있어야 되고 북한에 대한 연구의 자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초당파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고 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초당파적인 논의의 포럼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려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열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영선 이사장님 아까 그 좋은 자료, 통일연구원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통일 의식조사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94년도에 우리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영선 교수님 계셨고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했을 때는 뭐 90% 이상이 뭐 통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럼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럼 그 당시에 왜 통일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의 응답 배경은 민족이니까
통일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아주 관념적이고 이념적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 또 금년 최근 자료까지 보면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50% 이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왜 통일이 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요즘 이제 MZ 세대 또는 요즘 이제 알파 세대까지 나오는데 이제 소위 코호트 조사를 해보면 이게 나이만이 아니라 그 세대들의 생각을 보면 이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당연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싫어. 이것을 좀 피하고 싶어. 소위 우리가 이제 경에서 얘기하면 손실 회피적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니까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통일이니까 그래서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지금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책 당국이나 또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20대, 30대와 40대, 50대, 뭐 70대 이렇게 세대별로 뭐를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세대 또는 전후 세대에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세대, 밀레니얼 세대 지금 MZ 세대를 얘기했는데 벌써 MZ 세대도 옛날 세대예요. 지금 알파 세대는 AI 가지고 하는 이 세대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있는데 이것을 잘 분석해야 우리가 방법이 나올 것,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조동호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당연히 우리 아까 김상현 교수님 나가시지만 얘기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문가가 정말 의미가 있다.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통일 그 연구원에도 있었지만 민주평통에 이제 사실 뭐 수석 부장도 했지만 거기 이제 상임위원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예요. 근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그 부류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또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대북 정책에 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딱 조사하고 또 하나는 2만 명 되는 우리 그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 상대를 하고 또 한 500명 되는 상임위원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차이, 적어도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 거죠. 예컨대 통일 시기가 언제냐, 또 통일 비용을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지와 관련된 부분 또는 지식을 요하는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국민들을 더 중요시하느냐, 전문가를 더 중요시하느냐 그건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선도한다는 입장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선도할 때는 전문가의 그 인식과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여러 우리 바로 이제 이재정 교수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초당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지금 이제 3차까지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통일교육원이 최근에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미 바꿨어요. 바꾸고 그 바꾼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민주시민교육 마치 독일에서 했던 것과 같은 정치교육, 독일은 정치교육이라 했고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통일교육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정파에 의해서 이끌어질 때 이 통일 그러니까 평화통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를 대단히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또 하나 초당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독일의 어떤 통일의 어떤 우리 독일 전문가들 계시지만 양창석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독이 그것을 원해서 또 그것을 서독이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또 골바초프 이후에 만들어줘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서독 사람들 사이에 구동독에 대한 입장 또는 독일 민족에 대한 입장 이거에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가 상당히 그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선진화되는 그 배경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동독이 붕괴했을 때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은 동독 스스로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몇 달 안 되는 사이에서 서독의 정치인들, 서독의 정당, 서독의 어떤 정치인들이 동독에 가서 역할을 해서 한 4개월 만에 완전히 동독을 민주화시키고 그 민주화된 동독이 서독과 통일 조약을 맺은 이 과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독일의 경험을 생각한다면 그런 독일의 역량이 얼마만큼 선진화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치가 상당히 선진화되고 민주화됐지만 최근에 양극화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후진되는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는 이 통일과 나눔에서 이제는 좀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것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당파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그 새로운 민주 시민 교육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파트로서 그러면서 자연히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그것은 우리 헌법 과정에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통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이라고 한다는 점, 공존하거나 교류 협력은 별개의 문제지만 통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김정은 정권, 적어도 노동당에 의한 정권이 해체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체제가 됐을 때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의 역량이다. 그런데 그 역량은 우리가 이 보이테스 바흐라고 하는 그 협약이 결국은 독일 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신인데 거기에서 핵심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강압을 금지한다. 또는 논쟁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려한다. 그러니까 저는 통일과 나눔이 이제 바로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초당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 아까 강원택 교수님도 가셨지만은 논쟁을 통해서 그러나 강압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바로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우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는 보이테스 바흐가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왜 보이테스 바흐에서 이 조약이 생겼냐? 여기가 와인 구장이래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와인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홍영찬 장님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협약의 정신을 키워갈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결국은 동독에서도 그런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보이테스 바흐의 우리가 모델을 우리 여기서는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포럼 제목을 초당적 전문가 와인 포럼이라고 이름 져주십시오.